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취임 인사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사건과 정치 현안을 오늘 방송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12월 28일 목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안타까운 사건 소식입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의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어제 낮에 좀 소식이 전해진 뒤에 좀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선균 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공원 근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연락이 끊겼다는 이 씨 매니저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가 숨진 이선균 씨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씨는 숨지기 전날 밤 유서 형식의 메모를 작성을 하고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메모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마약 혐의 관련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선균 씨의 갑작스런 이 사망 배경을 놓고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좀 소식을 전해드리는 저도 좀 이유를 단정하기가 좀 어렵고 당연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 씨의 사생활이 좀 무분별하게 폭로가 된 게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 수사 처음부터 이 씨와 이 문제의 유흥업소 실장이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뭐 출처는 확인이 안 되지만 사적으로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망 전날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씨와 이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등에 관한 내용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뭐 결정적으로 좀 이선균 씨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에 대한 비판도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차례나 공개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뭐 영화와 광고의 위약금 문제 또 더구나 공개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까지 겹치면서 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고 이선균 씨의 소속사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좀 억울하지 않도록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됐고 발인은 내일 오전입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까지 야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날이 오늘이죠? 네, 오늘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처리를 공언한 날인데요. 특검법은 오늘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돼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그동안 여야는 확연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좀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 처리를 거듭 압박을 해왔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좀 여야가 오늘 좀 정말 좀 거세게 격돌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 와중에 이르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만날 예정이죠?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후에 상대 당대표를 찾아가는 관례에 따라서 이르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런 예방과는 별개로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부터 어제도 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좀 계속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은 그렇게 검사를 싫어한다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가 돼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을 겨냥을 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발표하죠? 네, 내일 새 비대위 출범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비대위원들을 비정치인 위주로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비대위를 좀 이렇게 출범을 시키면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선 이에 좀 발받추려 하는 분위기도 현재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출마 예정자 14명이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조건으로 내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먼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분당 을 출마를 준비하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험지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직접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직접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야당을 견제하는 건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건 야당 몫인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또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또 운동권 청산론까지 이 싸잡아 비판을 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오랜만에 비명계에서도 야당 대표를 모욕한 건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와 별개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이 대표의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야기한 이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우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평우 전 민정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신당 창당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대장동 의혹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명계에서는 지금 좀 격앙된 반응들이 한창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남평우 전 실장이 공개적으로 나선 거는 뭐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독자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 사실상 좀 결별 선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회동을 해서 통합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탈당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정계 입문한 지 12년째 되는 날에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이 탈당 기자회견장에는 측근 4인방으로 불리는 이른바 천하용인은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뭐 한동훈 비대위 출범 이후에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최저 1.6%의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출산을 한 가구에 최대 5억 원의 자금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단 조건이 좀 있습니다. 사실 너무 이자가 좀 싸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또 무분별한 투기까지도 혹시 또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조건이 좀 당연히 있는데요. 우선 기준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혹은 대환 대출이 목적인 1주택자가 기준이 됩니다. 신생아의 기준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이만 먼저 출산을 한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싼 이자면 대상 주택도 좀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이고 전용 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합니다. 만기는 10년부터 가능하고 최대 30년까지입니다.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도록 좀 거치가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말씀드렸던 이 최저 1.6%고 8,500만 원을 연소득이 넘으면 2.7%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대출을 받고 추가로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 한 명당 금리 0.2%포인트를 내려서 대출 기간도 5년 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내년 다음 달 1월 29일부터 받습니다. 정부가 좀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출까지도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출과 또 출산 계획까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좀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정책 대출과는 별개로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부터 줄이기로 했어요. 네, 내년 2월 26일 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좀 어떻게 줄이냐면 지금은 DSR 그러니까 이 연소득 내에서 대출 원금 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따져서 대출액이 최종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DSR을 적용을 하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는 대출은 현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이런 상황에다가 미래의 금리 인상분까지 앞으로 반영을 해서 대출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좀 대출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 이거를 추가를 하는 방식인데요. 금리가 더해지면 상환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 거죠? 네, 말씀드린 이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이 1.5%입니다. 그러니까 이 1.5% 금리는 무조건 더해지다 보니까 대출 폭이 줄어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으면은 지금 한도는 한 6억 6천만 원 선인데 앞으로는 이 스트레스 금리까지 적용을 하면 약 1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좀 변동금리보다 금리 변동 영향을 덜 받는 혼합형 대출의 경우에는 좀 완화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럼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은 이번 규제 적용을 받나요? 네. 당장은 아니고 내년 6월부터 신용대출과 이 2금융권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신용대출은 1억 원을 초과하면 이번 이 새로운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첫 해인 내년은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만 적용이 되고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또 기존에 대출을 받았다가 증액 없이 대출을 재약정할 경우에는 오는 2025년부터 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됨에 따라서 대출 한도도 역시 2025년부터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에 있으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4년 만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네, 재수사 4년 만에 드디어 좀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직의 일부가 붙잡혔었는데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었는데 일부 조직원까지도 함께 잡히면서 재개가 된 겁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수사가 중단된 사이에 이들이 계속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서 4년 전에는 좀 피해 규모가 1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9억 원까지나 늘어난 겁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58명에 달했습니다. 입건된 조직원은 모두 27명, 또 이 중에서 19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수법을 써서 돈을 가로챘나요? 네, 이들은 이 중국 칭다오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30여 명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나눴는데요. 우선 가짜로 우리 사람들에게 결제 완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쇼핑몰 직원이라면서 명의가 도용됐다 이렇게 접근을 시작을 했는데요. 경찰 역할을 하는 조직원이 담당 검사라면서 또 다른 조직원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서는 계좌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계좌를 불러주면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입금을 유도를 했습니다. 좀 그런데 문제가 더 좀 악질적인 게 이 과정에서 이들이 악성 앱 설치를 유도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보이스피싱 조직한테 자동적으로 또 연결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신고도 아예 막혀버려서 실제 경찰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검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중국에 있는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를 의뢰해서 강제 소환할 계획입니다. 저도 좀 사지 않은 곳에서 카드 결제됐다, 당첨됐다 이런 문자 많이 오는데요. 저는 그냥 해당되지 않는다 싶으면 아예 열어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제가 됐다라고 해도 좀 당황스러운 문자가 와도 좀 당황하지 마시고 좀 차근히 알아보셔서 피해가 반드시 없으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네, 여야가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야당은 검사 출신에다 과거 수사 이력을 거론하면서 부적격자라고 했고 여당은 오히려 공정성을 갖추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야당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수사 경험도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력도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을 아예 모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홍일 후보자는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공정한 시각을 갖춘 적임자다 이렇게 엄호를 했는데요. 법조인으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자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네. 검사 당시 수사 결과에 대한 이제 질의도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민주당은 우선 지난 2007년에 BBK 수사를 집중적으로 좀 문제 제기했습니다. BBK 의혹 수사에서 당시 이명박 대선 후보를 무혐의를 처리를 한 걸 두고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 대해선 대장동 대출 관련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대장동 건은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어제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1년 전 김 후보자가 주임 검사를 맡았던 이른바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피해자가 직접 국회에 나와서 김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사과할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에 서울 서초구에서 맨홀에 빠져서 중년 남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어요. 네, 1심 재판부가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서초구가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건 사고가 발생한 이 강남역 일대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빗물이 역류하더라도 쉽게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서초구가 설치를 하고 또 관리를 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는 예측을 못했던 천재지변이었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크게 재판부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폭우로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찼던 점을 고려를 하면 구청 측이 즉각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면서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을 해서 이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7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세종시 쪽인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이부제 꼭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경기 일부나 인천, 충남 북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좋지 않겠습니다. 대기질은 나쁘지만 기온은 높아서 오늘 서울이 5도까지 오르겠고요. 평년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세종, 대전 7, 강릉, 광주, 대구 10, 부산 13도 등으로 대부분 온화한 곳이 많겠고요. 당분간 이렇게 높은 기온 유지하면서 새 및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지나서 2023년 마지막 날까지도 강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토요일 오전부터 중부와 전라권에 비가 와서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그리고 2023년 마지막 날인 일요일 전국에 이 강수가 쭉 이어집니다. 동쪽 지역은 현재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4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사이로 정체고요. 기흥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 부근과 판교 분기점 일대, 다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북수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 월곡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 1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연풍나들목 진출램프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내서분기점에서 남해 제1지선 창원 방면 진출램프 2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가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서 지난 10월 시안을 발표했고 이후 핵심적 내용은 유지하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의결 내용을 존중해서 시한 중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어떤 개선 방안이 담겼는지 또 제기되는 우려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화 연결해 짚어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현재 대입제도 어떤 점이 네네. 좀 문제가 있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신 겁니까? 네, 일단 이제 2028년 입시는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2022년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지금 중2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또 이제 대학 입시를 칠 때 2028년에는 새로운 이제 교육과정을 배운 아이들이라서 어차피 이제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그 공정성과 안정성입니다. 대입 수능의 경우에는 한 50만 이상이 지금 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나치게 이제 불안해하시면 안 되니까 미래지향적으로 좀 개선을 하면서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요 과목은 이렇게 바뀌고 저 과목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건 이제 할 텐데 큰 틀에서 이런 점이 바뀐다 개념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제 원래 뭐 킬러 문항이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수능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고 또 이제 그 학원에서 뭐 반복적인 연습을 해서 잘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항들을 이제 공정 차원에서 철저히 제거를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공정성을 따져본다면 수능에서는 이제 그 과목 간의 선택의 유불리의 그 불공정성이 컸습니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탐이나 과탐, 그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는 이제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유불리가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리고 또 수학 경우에도 이제 문과형, 이과형이 있어가지고 선택의 유불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과목 체계를 개편을 했습니다. 크게 봐서 이제 통합형 수능으로 간다 방향이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과목별로 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뭐 제2외국어 등 과목별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핵심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바뀐 의미가 뭔지도 같이 짚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크게 바뀌는 경우가 이제 과탐, 사탐하고 수학이거든요. 네. 과탐, 사탐은 이제 그 과학탐구, 사회탐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탐구에서는 뭐 물리화학, 생물지리 1, 2 이렇게 해서 8과목이고 또 이제 사회탐구는 9과목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2과목을 학생들이 선택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유불리를 따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아이들이 흥미 있고 또 중요한 과목인데 뭐 경제학이나 아니면 물리 같은 경우에 선택이 아이들이 1%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택을 해서 점수를 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 거기 멀리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성적 분포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같은 뭐 소위 원점수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이제 학생들의 분포를 따져서 이제 표준 점수를 전환하다 보면 그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간에 이제 눈치 보기 유불리에 대한 그런 논란이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2과목 선택하는 체제가 아니고 그냥 융합으로 이제 학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 과목을 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대수하고 미적분 이런 이제 공통으로 쳤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류가 통계 또 미적분 2, 기하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소위 이과형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제 미적분 2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이 문과형 아이들이 이제 선택한 그 학류가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에 비해서 더 유리하다. 그래서 소위 문과 침공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과형 아이들이 문과 쪽 영역까지 침공한다는 그런 또 유불리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수, 미적분 1, 학력과 통계 이렇게 세 과목을 공통으로 모든 아이들이 치는 형태로 네. 수정을 하였습니다. 네. 네. 관심을 모았던 심화수학이 이번 네네. 수능 출제 과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찬반 양론이 팽팽했었는데 네네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예, 심화수학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선택을 했던 미적분 2하고 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발표를 하고 나니까 뭐 미적분이나 뭐 기하를 아예 배우지 않는 게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미적분 1 그러니까 미적분의 중요한 개념들은 다 배우게 되고요. 또 기하 같은 경우에도 그 기초적인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것들은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 그 필수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것들은 다 이제 배우게 되는데 다만 이제 미적분 2나 기하 같은 이제 좀 어려운 분야들은 사실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네. 미국의 경우에도 뭐 SAT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이 과목들은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거를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수능 형식으로 해서 짧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보다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좀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이렇게 길러주는 방식으로 사실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 너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하고 이걸 또 이제 수능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너무 사교육 중심으로 암기 중심으로 수학 교육이 흘러갔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수학 과목이 이제 공통 과목으로 중심으로 바뀌고 내신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사고력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일부에서 우려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수학이 미래지향적으로 더 수학 과목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심화수학이 이제 제외되면 대학들 특히 이제 네네. 상위권 대학들이 변별력을 위해서 논술이나 면접에서 심화수학을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관측이 나오는데 그래서 되려 네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뭐 예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뭐 사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암기 중심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하니까 이제 부작용도 많은 거고 또 아이들이 사교육에 몰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과목에 선택 과목에 넣고 그걸 이제 하는 그게 사실은 오히려 사교육 유발이 많았다고 보고요. 교과목에서 아이들이 내신에서 평가하는 식으로 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내신 평가를 교사들의 절대평가 역량을 계속 이제 그 향상시키는 쪽으로 정부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사교육 부담보다는 오히려 내실이나 수업 쪽으로 변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심화수학 문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좀 더 큰 네네네. 틀에서 보면 이 학생들의 이제 수학 능력 저하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 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뭐 우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0.01% 천재가 대한민국이 이끈다고 봤을 때 잠재력 가능성 혹시 네. 깎아먹는 건 아닌가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0.01% 천재들을 너무 수능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풀게 이렇게 내몰았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네. 사실 그런 반성이 많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도 아이들이 너무 한참 창의적이고 할 때 수능 문제 풀이에 그냥 집중하게 함으로써 사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교육만 유발됐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좀 제대로 된 그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들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교사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그 수능 개편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미래의 그 우리 수학자들 또 노벨상 수상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이번엔 등급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네.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부터 고교 내신이 네네네.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제 바뀝니다. 네네. 절대평가, 상대평가 섞여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절대평가,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가 그 대략적으로 되고요. 다만 이제 등급에서 그동안 9등급을 했거든요. 네네. 9등급이라는 게 1등급이 그 상위 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명 교실이면 1명만 1등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교사들이 그 한 명을 골라내기 위해서 그 이제 평가할 때도 뭐 오히려 뭐 정말
소위 말해 킬러 문항도 내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아이들 간에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정말 한 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모든 아이들이 서로가 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내신 경쟁을 위한.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들은 다 사실 9등급이 아니고 이제 5등급이죠. A, B, C, D, E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이제 그 선진화되는 거고요. 좀 내신 경쟁도 좀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9등급제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그동안 너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등급 체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내신에서 지나친 그런 이제 경쟁 부담은 좀 많이 완화될 거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상 5등급 상대평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네네. 다만 융합 평가와 절대평가가 이제 변기가 되는 병기되죠. 거죠. 네. 예. 네네네. 다만 융합 선택 과목 가운데 사회, 네. 과학, 교과 9과목 등은 석자 등급 없이 절대평가만 이루어지죠? 왜 이렇게 네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절대평가죠.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수능 이야기 할 때도 나왔지만 그 이제 공정성 차원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역량이 높은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불리한 아이들의 경우에 억울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딱 이렇게 그 뭐 몇 프로는 뭐 1등급 이렇게 나누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기계적이고 좀 그 교육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절대평가가 바람직한데 문제는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교사들의 역량이나 또 평가의 신뢰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뭐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A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도 그렇게 또 좋은 성적을 요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쉽게 좀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절대평가가 이상적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특히 학점 인플레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점진적으로 간다 하는 차원에서 가장 그래도 상대평가가 필요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융합 선택의 이제 그 사회 또 이제 과학 교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회 같은 경우에 여행질이나 뭐 아니면 뭐 그 금융과 생활 경제 이런 과목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은 정말 아이들이 이제 현실 적응에 대한 그런 뭐 창의적인 수업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는데 뭐 상대평가 이렇게 뭐 몇 프로는 뭐 1등급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그건 이제 수업에 이렇게 그 수업을 디자인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일단 이런 과목들 좀 이렇게 새로운 이제 창의적인 수업이 요구되는 과목들부터 좀 절대평가로 허용을 하고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교사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8년도 이제 대입 제도를 적용받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당장 이제 자기 고등학교 진학부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네네네. 고교 내신 등급 단순화 등으로 인해서 이게 뭐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를 가야지 대학 진학 성공률 높일 수 있지 않겠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사교육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크게 보면 이제 대입이 내신하고 수능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큰 방향에서 보면 내신은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해서 경쟁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 또 이제 그 수능은 이제 통합 융합형으로 해서 조금 이제 그 경쟁이 좀 완화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수능과 내신의 균형은 그대로 유지되는 쪽으로 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을 통해서 뭐 수능 중심으로 간다, 내신 중심으로 간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양쪽이 좀 이렇게 균형 잡혀서 계속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2028 대입 개편한 후속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후속 조치가 이제 일단 뭐 대학들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학교 현장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학들과는 이제 대학 전형 운영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좀 대학들과 아무래도 이제 대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대학들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여론에서도 좀 대입 자율로 많이 가야 된다는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학 측과 이제 좀 긴밀하게 계속 협력을 할 거고요. 특히 또 학부모 차원에서는 그 대입 정보가 이제 좀 다 사교육 기관들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좀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잘 체계를 알겠습니다.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네. 그런 쪽들 준비하고 장관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 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 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종로가 지하상가에서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현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맞추러 오면은 이 색상과 디자인을 가르쳐주지. 이제 신부는 이거를 입어라. 엄마들은 이제 이런 거 입어라.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생김새가 이 사람 이제 이게 어울리겠다. 이제 이런 거가 이렇게 딱 보면 우린 감이 나오죠. 옛날 분위기가 전통적인 색깔이지. 지금은 색깔이 지금 분위기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전통이 없어졌어. 색이 지금 다 이렇게 허옇게 됐잖아. 요새는 한복 안 돼요. 아주 안 돼. 이제 맞추는 분들은 이제 자손들 결혼식 때나 이제 깨끗한 옷 입는다고 이제 맞추시지. 까다롭게 한 사람 진짜 피곤해. 여기가 어떻다, 여기가 어떻다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제 어쩌다 있긴 있어요. 그건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자기 말이 옳다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는 이제 거의 이제 옛날 전통으로다가 하는 것을 원하는데 고전적인 옷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조금 안 좋긴 안 좋지. 그래도 우리나라 옷이니까 전통적인 맛이 있어야 사람도 단아해 보이고 그게 이뻐요. 입으면 또. 사실 명절 때는 한복 구경을 못해. 한복 입는 사람이 없어. 명절복 입고 한복 입고 세배하고 돈 받고 세뱃돈 얼마 받았니 애들이 그러잖아. 그게 재미잖아. 우리 전통 한복 자주 입어주세요. 명절날 추석날 때는 그럼 마음도 흐뭇해지고 딱 입고 하면 단정해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수도권 세종시에 발효가 됐고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공공이부제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 상황을 보면 경기 일부나 인천, 충남 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됐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점차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 좋지 않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꼭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높습니다. 대기질은 이렇게 대기 정체로 고여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낮 기온은 4도에서 13도 분포를 보이면서 대부분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세종, 대전도 오늘 7도의 기온 예상되고요. 강릉과 광주, 대구 두 자릿수 10도
10도, 부산 13, 제주 1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세미 탄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 전국에 비나 눈이 지날 전망입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중부와 전라권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또 2023년 마지막 날인 일요일까지 전국에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는 동쪽 지역 중심으로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4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져온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남평호 전 민정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굳이 이 민감한 시점에 본인이 직접 밝힌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검찰이요. 이걸 최초 보도했던 경기경제신문의 박정명 기자를 지난주에 소환 조사를 했고요. 소환 조사를 끝낸 박 기자가 그 자리에서 그 사이 거론이 됐던 제보자로 거론이 됐던 의원들이 아니고 최측근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면 뭐 부득이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회견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게 경위인데요. 왜 검찰이 이 시점에 박정명 기자를 2년 반 수사 개시한 지 이때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박 기자가 그냥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최초 제보자가 남평호 실장이라는 것은 좀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온 세상이 이분들의 그 원주민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억울함을 들고 성남시와 의회, 경기도와 의회, 언론, 관청, 검찰, 경찰 소송까지 했고요. 네. 정당을 돌아다니다가 그때 대선 즈음에서 정당 캠프 사무실을 오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경기도의 언론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굉장히 복잡한 이 서류를 남 실장이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그 박 기자에게 넘겨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최초 제보자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대장동이라는 게 그 뒤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9월부터 뭐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거의 뭐 홍수처럼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좀 범죄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그게 기소가 되고 지금 재판이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제는 제보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 강경 지지차 개딸로 진료되는 분들은 이건 범죄가 아니고 당군일의 최대 치적이다.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한 쪽에 문제가 있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고요. 이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고 특히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박 기자가 보도를 했을 때 경기도청의 관계자들이 박 기자를 협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건 박 기자 협박은 거의 범죄 수준이고요. 이 남 실장을 도와줬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언론인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저는 더 이상 되는 것은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경위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로써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이 다시 손잡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 일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최근에 이제 다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보도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건 저는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게요. 남 실장의 존재 자체도 이제 저희도 알게 됐고 최근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알게 됐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보도상으로는 전혀 새로운 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변수는 아닙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문자도 넣고 뭐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대답할까요? 글쎄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뭐 저는 어저께 이제 처음 이재명 대표의 말을 통해서 들었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만나고 싶으면은 이렇게 띡 문자 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상태나 이 단계로 봤을 때는 그 뭐 비서실장이랄지 아니면 그 사이 창구로 섰던 분이 김영진 의원이거든요. 네. 정무조정실장. 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닌데 지금 뭔가 지금 뭐 체면이랄까 염치랄까 지난 7월에 있었던 회동이 사실상 결정적이고 그때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진전이 없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무렴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요구하는 게 이재명 대표 사퇴 통합 비대위 구성 네. 이걸 이제 요구해 왔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결단이랄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본인의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계속 이 상황이 바뀌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국힘당 상황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한나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천 잡음이 얼마나 민주당 내부에 심합니까? 이런 것들 저런 걸 생각하면 총선 결과를 진정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가하게 앉아 있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공천 예비 검증에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 북콘서트가 오늘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의원님도 가시나요? 네, 저도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최성 전 시장은 이낙연 신당 합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북콘서트 참석이 어쨌든 최 시장에게 힘도 실어주고 신당의 동력도 일부 받으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최 시장이 뭐 억울한 것은 이미 좀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최 시장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당정 협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당정 협의를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의원들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또 당정 협의를 가지고 이 후보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근거가 박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 시장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빈발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최 시장 경우하고 김윤식 전 시흥시장 경우거든요. 네. 이 경우에 대해서 특히 이낙연 대표가 하여튼 우려와 격려를 함께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최성 전 시장처럼 이제 민주당 내 공천 파열음으로 인한 탈당 세력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고 보세요? 지금 공천이요. 이렇게 공천을 보면은 호남 지역은 정치 계절이 좀 빨리 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12월이지만 특히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계절이 한 내년 1, 2월 정도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광주 지역은 8개 지역구인데 민영배 의원 지역을 제외하고는 7개 지역구에 자객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 명단 뜬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특히 광주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면은 자객들이 아주 뭐 횡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벌써 거기는 2월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치의 계절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광주 비슷한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지금 없고요. 이런 공천으로 가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정말로 어렵겠다. 이렇게 해서 공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강하게 갖고 있죠. 네. 관련되는 사안이긴 한데 이제 민주당 공천 내관이 또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 중 일부는 이미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최성, 김윤식 전 시장 같은 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돈봉투 받은 사람보다 더 부적격이냐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돼야 이건 됩니까?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공천 중에 공천 그 자격을 얘기하는 것 중에 분명히 있는데요. 자금 수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이게 이제 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자격이 있는데 이 돈봉투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도부 판단인데 이건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조금 지켜봤다가 해도 되는 얘기를 미리 선수를 쳐가지고 바로 그냥 다들 승인을 해 주는 건데요.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진행이 될 텐데 또 만약에 기소 이후나 아니면은 그 전에 공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운동 과정에서 아주 난처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조금 지켜보면서 가도 되는 것을 이렇게 성급하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이게 국민들 눈높이에서 그래 아주 잘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당이 원칙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네. 그 통합 비대위 요구한 건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통합 비대위 요구했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와 잘 소통을 하고 있죠, 이분들은? 그건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요.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신당 창당에 합류한다 이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고요. 지금 뭐 소통을 하는 것이 무슨 뭐 짜고 치는 거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원칙과 상식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인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 건 뭐 온 사람들이 다 아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하는 것과 지금 이낙연 대표 하는 것과 무슨 내통이 있다 소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는 많이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선 이낙연 신당 창당 파급력이 이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관측도 나오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뭐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세요? 특히 지금 뭐 우리 당에 지금 굉장히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뭐 이건 파급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다 맞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예측을 하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저께 이제 저희와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물었어요. 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국민의힘 오시라고 왜 제안을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비슷한 거 겪어봐서 이 전 대표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슷한 경험한 사람 자신이다. 그래서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면 다시 심사숙고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실수하신 거고요.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이 뭐 있다고 보세요? 정치의 세계에서 뭐 연대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좀 섣부른 얘기인데요. 정치의 세계에선 제로도 없고 100%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50대 50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예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떤 분열적 요소다 이래가지고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라든지 신당 창당 이걸 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전 대표를 뭐 좀 당장 만나서 이렇게 손잡는데 크게 연연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현재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당 측의 핵심 인사는
30대 30, 39도 이게 지금 3분이 돼 있잖아요. 예. 여당 지지 30, 야당 지지 30 그리고 진영이 없는 무당파 30을 해서 여당 쪽은 35만 끌어오면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에 대해서 뭘 좀 눈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30 플러스 알파 40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이 3분계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행보를 며칠 동안 지켜보면은 열심히 무슨 막 크게 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그런 행보는 엿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는 이제 이낙연 신당 파급력 더 지켜봐야 된다. 그건 모르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준석 신당 파급력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지켜봐야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30, 30에서 30 나머지 있는 이 중간층 내지는 양당에 신물이 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쪼개서 가져갈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제 사명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도층을 좀 외연 확장하는 걸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수락 연설에 이어서 첫 출근 때도 그렇고 연일 이재명 대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일 일건주의로 작심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스럽죠. 아마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흠이 많은 야당 대표를 하루에 한 건씩 저렇게 효과적으로 아주 날쌘 그리고 날선 뭐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도 약간 이거 좀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일 일건주의는 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여권은 35 이상만 받으면 이긴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1%라도 주게 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위기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예고된 날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이르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 이제 예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첫 상견례인데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그림이 이 상상이 돼요. 이 그림이 민주당한테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예의를 차리면서 그러나 뼈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대표의 대응도 그렇고요. 이 그림이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틀림없이 이제 나이에 대한 예우를 하면서 지금 일일 일건주의로 하는 거에서 면전에서 상당히 아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잘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오히려 이걸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의문의 일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상견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장관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그 자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불출마는 뭐 현명한 선택을 한 거고요. 공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제 공천은 뭐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간다고 그랬으면은 그 또 찌질한 질문들 후속 질문들이 따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인 게 선거에서 이기면 총리로 가고 지면 장관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차피 한 장관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고요. 공천은 아마 좀 피바람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현재 형국으로는 그 여당에 비해서 야당이 뭐 혁신 경쟁이랄까 이게 좀 스타트가 늦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나땡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광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미래의 민주당의 공천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게 국민들 눈앞에
예쁘게 보일 리가 없어요. 지금 국민 눈앞에 지금 예쁘게 보여도 굉장히 선거가 쉽지 않은 판인데 만약에 수도권에서 이런 모습을 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수도권에서 연출이 된다면 수도권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땡만 외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혁신의 모습을 보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대표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공천 다 하고 하겠다. 이건 저는 늦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마나한 조치가 될 겁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의원님 계획 궁금합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세요? 지금 이런 민주당과 이런 대표에게 제가 공천을 부탁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출마나 공천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 간토 학살 진상규명 관련 얘기부터 나누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났는데 간토 대지진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이제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국회 차원에서 간토 대지진 진상 규명과 한국인 유해 봉환 등을 일본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지난달 30일이죠. 국회에서는 이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일에 대한 그런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과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간토 대지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수도권을 강타한 규모 7.9의 대지진인데요. 올해 딱 100년이 됐습니다. 당시 대지진으로 10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조선인 희생자만 독립신문 조사 기준으로 6,661명입니다. 근데 대부분 유언비어로 살해가 된 겁니다. 당시 혼란 속에 뭐 우물에 독을 탔다, 방화했다 뭐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억울하게 학살당한 이 수많은 조선인의 불행은 여전히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지만 일본 내에서 이제 간토 대지진 때 학살했다는 문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와타나베 노부유키 전 아사히 신문 기자가 일본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간토 대지진 직후 이 조선인 40여 명이 일본인에 의해 이제 살해됐다고 기록된 이 간토 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이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일본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 병무 그리고 이 재향군인 업무를 맡은 구미가야 연대구 사령부가 작성을 했고요. 1923년 12월 육군성에 제출이 됐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은 간토 대지진 발생 사흘 뒤인 1923년 9월 4일이죠. 경찰이 이 경찰서로 이송하던 조선인 200여 명 가운데 이 조선인 40여 명이 살해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연대구 사령부 측은 이 문서에 200명 중 110명은 경찰 보호를 받고 호송됐지만 이 낮에 이동하지 못한 40여 명은 살기를 띈 군중에게 모조리 죽임을 당했다. 경찰력이 미약했고 군중 심리가 발발해 순간적으로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사령부 측은 이 사건을 선인,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조선인을 비하한 단어인데요. 선인 학살, 불법 행위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령부는 이어 이 밤에 조선인을 이송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으니 밤을 피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계속 사실 확인이 어렵다 이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김 의장 촉구에 즉답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지난달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기시다 총리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련 질의가 나왔는데요. 사회민주당 후쿠시마 미조 의원이 외무성에 관련 문서가 남아있다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기시다 총리가 특정 민족이나 국적을 배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행은 용납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을 했고요. 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회 차원에서는 이제 강하게 촉구를 했는데 현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이것도 이제 지난 8월 외교부 브리핑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에 일본에 대해 과거를 직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서 검토할 것이라는 정도로 가름을 했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의 촉구는 좀 비교적 수위가 낮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지금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한일 관계가 지금 비교적 좋지 않습니까? 이때 사과 요구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견 건설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먼저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로 유동성을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네. PF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금융권 대출로 건물을 지을 자금을 마련하는 그 시스템인데요. 그렇군요. 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퍼졌냐면은 그제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이른바 F4라고 합니다. 파이낸셜 4인데 이 F4 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태영건설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이 사실에 대해서 워크아웃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을 해왔지만은 어제 입장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부인은 안 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취재를 해보면은 금융권에 따르면은 오늘 태영건설 이사회가 열리고요. 네. 워크아웃 신청을 지금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태영건설이 지금 부동산 하락기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좀 무리하게 맺은 수주 이런 계약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우리가 우려했던 PF 위기가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워크아웃 어떤 제도고 앞으로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워크아웃 제도는 쉽게 말해서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회생 가치가 있는 기업을 한번 살려보자 이런 제도인데요. 기업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 채권 만기 연장 그리고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조정 제도입니다. 법적 강제성이 좀 발동이 됩니다. 네. 지금 지난 9월 말 기준이죠. 태영건설의 순 차입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려온 돈은 1조 7,436억 원입니다. 그래서 주요 산업은행이나 국민은행 이런 데서 빌려왔고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PF 대출의 선 보증인데요. 11월 말 기준이죠. 태영건설의 PF 보증 잔액이 3조 8,987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지금 이번 달에는 3,956억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4,361억 원을 보증 만기를 맞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PF 만기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신청을 하면은 꽤 많은 그 협력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협력 업체들이 이제 어쨌든 같이 줄도산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상환 유예라고 하든지 또 만기 연장 같은 이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금융당국 차원에서 발동이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태영건설이 이제 아무래도 그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혹독한 구조조정 자구원을 지금 만들어야 될 거예요. 좀 주요 계열사로는 SBS도 있고 에코 무슨 이런 회사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매각 절차를 밟지 않겠냐 이런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당국으로서는 위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게 이제 위기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차단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 시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부정론자들은 뚝이 풀린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긍정론자들은 여기서 막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보는데 지금 계속 PF 위기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았잖아요. 지금 건설사 금융위기가 단순히 태영건설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분석인데 한국기업평가라고 이제 기업 그 신용등록을 평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영건설 채권 신용등급을 우선 한 단계 낮췄고요. GS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여기도 똑같이 지금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한 게 금리가 오르면서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파장이 좀 금융시장과 다른 건설사나 협력사로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게 지금 한 6조 원 정도 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6조 있습니다. 원이요? 네, 6조 원 정도가 지금 가동될 수가 있고요. 이게 좀 가동이 되면서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좀 시장 금리 급등을 좀 최소화하겠다.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단신 외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유럽연합 단일 시장과 유로화 출범의 핵심적 역할을 해서 미스터 유럽으로 불린 자크 들로르 전 EU 집행위원장이 98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AP통신은 자크 들로르 전 집행위원장이 잠자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여야 인사들과 함께 정치 현안 토론해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지를 보였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연설을 했는데 직접 작성한 연설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는 한동훈 개인을 넘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참 잘 쓴 연설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연설문 내용은 꽤 긴데 그 안에 민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경이 쓰이면서 봤던 부분은 민주당이 초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에 실종된 부분들 그리고 다른 의원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았느냐. 그리고 더 냉정하게 보면은 작년 3월에 있었던 대선에서 적은 차이였다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통렬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연설문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봤으면 합니다. 합리적 비판 바로바로 바꾸자. 네. 김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1년 7개월 동안에 그 비대위가 세 번째 지금 출범하는 거예요. 5번의 저 지도체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저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온 건데 먼저 이거 비대위가 다시 출범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그 반성과 사과부터 하면서 그럼 집권 여당의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국민과 그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든지 할 역할에 대한 얘기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하고 야당 그리고 낡은 이념 논쟁에 대한 비판들로 그 가득 찬 그런 그 취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아쉽고 이 비대위가 출범한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불안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더 강화시킨 거 아니냐. 결국 일각에서 있는 윤석열의 아바타라든지 뭐 항태자, 이인자 이런 그 한계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확인시켜주는 연설로 야당에 대한 뭐 이렇게 비난과 독설로 일관한 그런 좀 아쉬운 좀 취임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야당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과 이제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거나 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운동권 특권 세력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주 발언의 강도가 셌어요. 그다음에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불체포 특권 포기 시 공천을 하겠다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일련의 말들. 그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를 그대로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과정에서 뭐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그때 그렇게 하라고 좀 공세를 했었거든요.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과정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안으로서 대충 예상이 됐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또 조금 지적을 해보자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는 그 내려놓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전날에 말을 좀 바꿨죠. 그래서 그때 비명계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68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영장실질심사 나가라. 이렇게 됐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본인이 오히려 악수를 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본인이 예전에 했던 말과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나가기 전날에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는 얘기가 번복이 돼버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거를 아예 우리가 선언을 한 사람을 공천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저는 참 잘한 부분이고 예상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대위가 출범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 출범한 이유는 민심을 받들어서 국정기조를 변화시키라는 거고 그 당정관계를 제대로 정립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과 관련된 게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희소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요. 이미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했던 얘기들은 다 기존에 다 있었던 상수들이었고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강서 재보궐선거의 참패로 민심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고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한 가지씩 짚어보면요.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지 공천한다는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당론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불체포 특권 하기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민주화 운동들을 운동권 세력으로 우리 야당을 운동권 정당으로 이렇게 규정했는데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 기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야당이나 또 일각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현재의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고 거기에 더해서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 대표를 임명하고 대통령실의 주요 요직이나 사정기관의 주요 요직에 전부 검사 출신 인사들을 하고 있는 그러면 검찰 공화국을 완성하는 것이 그러면 그 운동권 세력들을 그 청산하는 그런 대안이냐 이렇게 또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대단한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떤 기득권을 내려놨습니까? 어떤 기득권이 본인이 갖고 있었습니까? 본인이 무슨 뭐 중진 의원도 아니고 현역 의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지금 그 비대위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럼 비상대책위원장은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희생하는 자리여서 오히려 험지를 출마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험지 출마하면 낙선할 것 같고 또 강남이나 이렇게 쉽게 당선될 것 같은 데에서는 그렇게 하겠을 경우에는 공천 혁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고 비례대표는 지금 아직 연동형 제도이기 때문에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그 야당을 끌어들여서 뭔가 본질적인 문제를 희석시키려는 이런 방법들은 바꿔야 된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의 그 민심은 결국은 지난 재보궐선거에 나왔던 그 참패 원인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당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의 직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특보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당정관계의 재정립 이런 것도 당대표로서 하는 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로 들어온 이유는 바로 내년에 얼마 안 남았고 총선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총선에서의 승리를 가져와야 되는 것도 이번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혁신을 보여줄 것인가, 쇄신을 보여줄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선 주자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였어요. 경기도지사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대선 주자로 나왔는데, 그래서 대선 끝나고서 본인이 패배를 했는데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보궐선거 때 계양을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내려받았는데 계양을은 험지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 근데 그때 분당갑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분당갑이 있었는데 본인은 성남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였어요. 그러면은 분당갑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 잘 아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고. 그런데 거기는 험지였다는 거죠.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본인의 기득권을. 그리고 지금은 또 뭐 계양을 넘어서 뭐 비례대표로 나온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과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은 불출마하겠다. 나는 여기에서 나오는 과실을 내가 취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유의미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식의 이제 이재명 대표와 본인을 등치시키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심을 제대로 받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정기조 바꾸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됐을 때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서 총선을 승리하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프레임식으로 운동권 정당 때 뭐 7, 8, 9 세력 또는 뭐 이렇게 이재명 대 한동훈 뭐 피의자 대 검사 이런 구도로 물타기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다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대표는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선출된 그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냥 선임된, 임명된 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 임명된 이유는 국민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윤석열 그 정권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그 임명됐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막강한 공천권을 손에 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해서 총선에 불출마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전에는 당대표라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험지라든지 상징성 있는 곳에 출마하면서 전체 선거를 지휘했지, 이렇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출마하는 게 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희생하는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주장도 사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니까 비대위원장 기용됐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여당의 위기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라. 어쩌면 해결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 역할을 아마 맡긴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중에 이르면 오늘 중에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이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는 그 한 컷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뭐 야당 또는 여당에 찾아가서 먼저 이제 상견례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관례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한 거에 대해서는 높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주호영이나 정진석 비대위 때는 피의자라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만났지만 그런 건 좋은 모양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취임사부터 일성이 그동안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에요. 비판과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와 본인은 여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에서 품격을 좀 지켜주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인정 이런 것들도 좀 선행되면서 서로 간의 여야 간의 협치를 좀 물꼬를 트는 그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하나 덧붙이고 싶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지금 야당 대표를 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가교 역할을 좀 해서 그런 물꼬들을 좀 정쟁으로 일삼는 그런 거에 대한 물꼬들을 터주는 역할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특보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약간 실제로 만나지는 않으면서 뒤에서 서로 간에 막 검찰당이네 뭐 피의자네 이러면서 조금 험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고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이 보면은 선악이라든지 승패 이런 거에 좀 몰두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만난다면은 서로 간에 당대표로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당대표로서 큰 어른으로서 서로 간에 포용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이후에 일평균 정당 후원 모금액이 5배 이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뭐 대선 후보로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에서의 어떠한 개인적인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의 황태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존의 여론조사 자체가 이미 한동훈 위원장으로 좀 기울어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새로운 구원투수 나타났다 도와주자 하면서 후원금 많이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보수층 내에서 뭐 유력한 대선 후보 1위로 등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효과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 같고요. 컨벤션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 당원들이 거의 수십만 명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든지 또는 소중한 자산에 대해서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응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일 아마 비대위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비대위 첫 인선으로서는 이제 75년생 김영동 의원 이제 비서실장 맡겼는데 이게 7, 8, 9 세대로의 세대 교체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 장관은 나이 자체에 그렇게 집착은 안 하더라고요. 예컨대 뭐 이창호 기사는 10대 때 세계 재패, 조지 포머는 자기 나이하고 똑같은 50세 헤비급 세계 챔피언, 히치콕 감독은 60대 때 사이코 만들었다. 뭐 그러면서도 확실한 거는 비정치인 위주로 할 거다. 이런 걸 밝혔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한 세대 포위 이론, 세대 교체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75년생 안동예천 지금 초선인 김영동 의원을 선택을 했는데 저는 김영동 의원이 75년생으로 한동훈 위원장보다 2살 아래이기도 하지만 이분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노총 법률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노총의 사내 변호사 출신으로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적합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사람들과 두루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사람들이 김영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단순 나이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꼭 뭐 지금 7, 8, 9 세대라든지 아마 민주당의 8, 6세대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것 같기도 한데요. 생물학적 나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얘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에 비대위원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참신한 인물들을 지금 굉장히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동 의원 저도 잘 알거든요. 말씀하신 건 저는 노동계 출신이어가지고 한국노총 법률원 재직할 때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김영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계속 그림자 보좌인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그래서 서로 이제 한동훈 장관과도 인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한동훈 대통령의 그 친분 관계가 작용한 것 같고 아무래도 비서실장은 그래도 좀 악역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 자리여서 본인보다는 그래도 좀 친분도 있고 신뢰관계도 있으면서 좀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것 같고요. 또 영남권 초선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고 또 안동이 지역구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의 고향. 뭐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친분 그 신뢰관계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좀 눈에 띄는 기사랄까요?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져 이제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이제 밝혀졌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신경민 의원 말씀은 그 전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게 일부 나오니까 본인이 해명을 한 거다. 뭐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로써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좀 더 멀어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왜 이미 다 그 경선 때부터 다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또 재판 과정에서 그 제보를 받은 기자가 그 저 진술한 내용도 있거든요. 그 제보 받은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을 지기 시점에서 굳이 이렇게 그 공식화 시켰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즈음에 거기 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등이 그 신당 창당을 만류하면서 당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딱 공고화시키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석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인데 저는 그런 시점은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다 알려진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이낙연 전 대표께서 조만간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좀 만나셔가지고 그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에서 당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다 이 고대를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아요. 본인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본인 영장실질심사도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기사회생을 하고 그러면서 한동안 본인이 당권을 당대표 취임한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확 잡느냐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뭐 신당 창당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당내에서의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 현역 의원 네 분들의 반발들도 있긴 한데 네네.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또 비대위원회를 띄워버리니까 원칙과 상식 쪽에서는 우리도 비대위원 하자. 국민의힘은 지금 쇄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국민의힘을 끌어들여와고 오히려 공격하는 내부에서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생각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많이 서운한 것 같습니다.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삼총리 연대설에 있어서 뭐 정세균 전 대표와 오늘 뭐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김부겸 정세균이 이낙연과 신당을 함께 할 것까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큰 어르신들이 본인의 이재명 체제로서 민주당의 총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제 이낙연 캠프였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한동안 좀 폭풍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민주당 그 공천 잡음 관련해서요. 돈봉투 수수 의혹 받는 의원들 중 일부가 이미 이제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최성, 김윤식 이런 분들이 아니 우리가 돈봉투 받은 사람보다 더 부적격이야 이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자격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그 당원 단계 보면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가 7가지 정도가 지금 열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기계적으로 심사하는 것이고 그것이 해당되지 않으면 적격 심사를 받는 거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부적격 심사를 받는 것인데 이걸 통과되면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실질적인 심사가 또 공간에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 예외 없는 그 당원 단계에 있는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가 아닌 것이라도 또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거기에서 한 번 더 걸러지는 그런 그 단계여가지고 이것이 뭐 친명이냐 뭐 비명이냐 이런 거 가지고 그 기준을 삼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기계적으로 그냥 분류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조금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받은 것도 것으로 있고, 네, 예.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 네, 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엄청나게 큰 리스크일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뭐 수사 단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공천을 해서 만약에 현역 의원이 되었다. 다음번 총선에서 근데 그 이후에 돈봉투 사건이 사실이었고 지금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이미 이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명계로 분류됐던 사람들을 공천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1심에서 뭐 유죄 나왔다. 1심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때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본인은 다음번 대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의 멀리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일은 아닐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루하루가 다급합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와의 대화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는 이재명 지도부가 오롯이 갖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고정으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상외과 전문인 이국종 아주대 병원 교수가 국군 대전병원장에 임명됐습니다. 해적에 납치됐던 석혜균 선장과 총상을 입은 귀순 병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국종 병원장 덕분에 목숨을 건졌었죠. 이국종 원장은 대학병원 재직 중에도 해군 함정에 한 달간 동승한 등 각종 훈련에 참여하며 군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조언을 했습니다. 병원장 임명과 함께 명예 해군 대령으로 진급한 이국종 교수는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과 군 의료체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